푸른 하늘 아래 하얀 뭉게구름이 줄을 지어 하늘을 유유히 흘러가던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살랑거렸어요. 엄마는 고개를 살짝 들어 하늘을 느끼듯이 미소를 머금으셨어요. 오늘 하늘이 참 맑지 않니? 엄마. 아주 맑고 예뻐. 구름도 포근해 보여. 엄마는 앞을 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느껴져. 하늘이 참 푸르다는 게. 오늘같이 좋은 날은 그냥 마음이 알아. 우리 딸 오늘 상견례 가잖아. 결혼을 앞둔 날이니까. 그렇게까지 좋아? 나 결혼하면 엄마 혼자 계셔야 하는데 많이 심심하진 않을까? 에이구, 이 엄마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네 걱정할 시간도 없어? 엄마, 일 좀 쉬엄쉬엄 해. 요즘 포장 알바 힘들지 않아? 손도 거칠어졌던데. 그런 말 말아라. 사람은 쓰임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앞 못 보는 사람을 믿고 써주는 것만 해도 나는 참 복받은 거야. 오늘도 사장님이 상견례 끝나고 꼭 와달라 하시더라. 내가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알겠어? 치, 알겠어요. 일꾼 엄마. 그래도 너무 무리하진 마. 승혜야, 너 향수 바꿨니? 향이 좀 낯선걸? 에이, 또 딴소리 하신다. 맞아, 향수 바꿨어. 오늘 시어머니 뵙는 날이잖아. 좋은 인상 남기고 싶어서 비싼 걸로 뿌렸지. 저희 엄마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어린 시절 화재 현장에서 구조되었는데 그때의 불길 속에서 시력을 잃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상견례장으로 함께 걸어갔어요. 차를 타고 가도 될 거리였지만 날씨가 워낙 좋아서 엄마의 팔짱을 꼭 끼고 한 걸음씩 천천히 정답게 걸었답니다. 상견례장에 도착하자 직원이 밝은 미소로 저희를 맞이하며 룸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제 예비 남편과 시어머니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를 보자마자 반가움이 얼굴에 가득 묻어났고 활짝 웃으며 먼저 말을 건네셨어요. 아이고, 사돈 오셨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누구를 닮았나 했더니 사돈이랑 판박이네요. 참 예뻐요, 둘 다. 반갑습니다, 사돈.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 참 기분이 좋네요. 저 악수라도 나눌까요? 아이고, 네네. 사돈,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앞으로 갈게요. 시어머니는 얼른 일어나 엄마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셨고 두 분은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낯선 자리였지만 그 다정한 인사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지요. 그때 제 예비 남편이 제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눈을 반짝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와, 우리 승혜 오늘 진짜 예쁘다. 내가 정말 복받은 놈이네. 그 정도야? 오늘 꾸미고 오길 잘했네. 아무튼 앞으로 나한테 더더 잘해줘야 돼? 여부가 있겠습니까? 자기님, 평생 모실 준비 돼 있지요. 됐고, 어서 앉자. 어머님, 엄마도 앉으세요. 우리 이제 앉아서 편히 이야기 나눠요. 식사도 주문하고요. 그렇게 네 사람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메뉴판을 펼치고 이것저것 고르다 보니 어느새 자연스레 웃음도 오가고 분위기도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정갈한 코스 요리를 주문하고 난 뒤 따뜻한 차가 테이블 위에 놓이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아주 여유롭고 당당하셨어요. 웬만한 건 본인이 다 준비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예식장, 예물, 신혼집, 혼수까지. 저희 부부가 필요한 건 죄다 알아서 다 챙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아가, 너는 그냥 숟가락 하나만 들고 오면 돼. 예쁜 며느리를 위해서 내가 돈을 못 쓰겠니? 너는 다 차려진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얹기만 해라. 그 말에 저는 민망하고 난감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혼수랑 예단은 제가 해야죠. 다 어머님께 맡기긴 죄송해서요. 됐다니까, 승혜야. 나 돈 많아. 너무 많아서
이 돈 다 쓰고 죽지도 못해. 어차피 다 너희한테 물려줄 거잖아. 미리 당겨 쓰는 거지 뭐. 그 말투가 워낙 호탕하셔서 웃음이 터졌지만 저는 또 괜히 마음이 짠해졌어요. 어머님은 말씀을 너무 극단적으로 하세요. 요즘 어머님 같은 연세는 청춘이라고 해도 돼요. 청춘? 그래, 새아가가 그렇게 봐준다니 고맙네. 아, 맞다. 이틀 전에 리조트 사업 허가 떨어졌어. 아주 잘 됐지? 정말요? 와, 생각보다 빨리 됐네요. 이게 말이지, 돈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백도 있어야지. 우리 친척 중에 하나가 꽤 굵직한 자리에 앉아있거든. 그 사람 덕에 서류도 싹 다 밀어붙이고 한 방에 통과됐지 뭐야. 와, 어머님 진짜 능력자세요. 부러워요. 이제 공사만 시작하면 돼. 우리는 돈만 긁어 모으면 되는 거야. 그럼 저도 끼워주시는 거죠?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돈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진짜 확실한 건수야. 원하면 투자해. 만약 잘 안 되면 내 사비로 너한테 원금 그대로 돌려줄게. 내가 승혜 네 돈을 날리게 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 사실 시어머니는 이미 골프장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신 분이셨어요. 그 외에도 부동산, 프랜차이즈, 화장품까지 손대는 족족 대박이 났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이번엔 지방의 고급 리조트 사업까지 시작하신다는데 그 자리에서 저도 사업에 끼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는 자연스레 사업 이야기에서 신혼집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예비 남편과 저는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저희는 아파트는 좀 답답해서 주택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당도 있고요. 그거 잘 생각했네. 요즘은 CCTV가 곳곳에 달려 있어서 예전처럼 위험하지도 않아. 게다가 아랫집, 윗집 눈치 보느라 속 끓일 일도 없고. 지난번에 성북동에 받았던 그 집으로 할까? 어머님, 그 집은 너무 고가라 저희가 감당하기엔 좀 과하지 않을까요? 얘 또 그런 소리 하네? 승혜니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주니까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서 주는 거야. 너 아니었으면 이놈 평생 장가도 못 갔을 거야. 엄마, 그건 좀 너무 나간 말 아니야? 장모님 앞에서 내가 무슨 쓸모없는 사람처럼 들리잖아. 아이고야, 우리 아드님 기분 상하셨네. 그래, 엄마가 좀 지나쳤다. I'm sorry다, sorry. 시어머니는 분위기를 휘어잡는 능력이 대단하셨어요. 말끝마다 사람을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서 저도 모르게 계속 웃음이 나왔지요. 그러다 잠시 화장도 고칠 겸 자리를 일어나려 했습니다. 엄마,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이야기 나누고 계세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라. 사돈이 재밌는 이야기꾼이라 심심할 틈도 없겠다. 아이고, 사돈, 제 주접을 즐겁게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방 안의 웃음기를 뒤로 하고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가볍게 걸음을 옮기며 화장실 쪽으로 향하는데 옆방의 미닫이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며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거기!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뒤를 돌아봤어요. 네? 저요? 그럼 거기에는 댁 말고 누가 있냐? 문을 연 사람은 인상이 험악한 중년 남자였어요. 팔뚝에는 시퍼런 문신이 가득했고 눈매는 사납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어이, 아가씨, 상견례 잘 돼가나? 저기 실례지만 누구세요? 아가씨 인생에 큰 도움될 사람이지. 잠깐 들어와 봐.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왜 거길 들어가야 하죠? 거참, 내가 예의 있게 말하는데 버릇없이 대답하네? 빨리 들어와 보라니까. 어서! 겁이 나서 자리를 뜨려는 순간 그 남자가 제 손목을 확 잡아채더니 거센 힘으로 자기 방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왜 이러세요? 이거 놔요. 저 소리 지를 겁니다.
아가씨가 겁이 많네. 자, 우리 둘이 기니 할 말이 있으니까 저기 앉아. 안 그러면 진짜 후회하게 될걸? 그 말에 저는 얼어붙은 것처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앉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그 남자는 비릿한 미소를 띠며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제 볼에 입이라도 맞추려는 듯 고개를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소름이 돋고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무서운 상황은 과연 어떻게 끝났을까요? 그 남자의 정체와 저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지 궁금하시죠? 잠시 엄마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나서 상견예장, 문신 아저씨와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베이비 부머 세대이셨고 그 세대가 그러하듯 참으로 가난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국민학교만 간신히 졸업하고는 어린 나이에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거친 노동 현장으로 나가야 했답니다.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셨고 엄마는 화학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그러다 누군가의 소개로 두 분은 만나 결혼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게 세상 빛을 처음 보여주시고 얼마 되지 않아 엄마에게 참담한 일이 닥쳤습니다. 화학 공장에서 큰 화재 사고가 났고 그 사고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엄마는 그 참사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으셨지만 두 눈을 완전히 잃으셨어요. 엄마는 나중에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하늘에 감사했어. 눈은 잃었지만 그래도 딸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늘에 감사했지. 엄마는 그렇게 눈을 잃은 것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아장아장 뛰어다닐 무렵엔 아빠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저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장례가 어떻게 치러졌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며칠 동안 엄마 품이 너무 조용했고 그 품에선 눈물 냄새가 났던 것만 기억납니다. 그 이후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우기 위해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헤매셨습니다. 동네 이장님을 붙잡고는 무슨 일이든 구해달라 부탁하셨고 장난감 조립, 박스 포장, 딸기 상자 작업 등 손만 있으면 되는 일은 모두 하셨어요. 두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엄마의 손끝은 마치 눈보다도 예리했죠. 엄마는 손으로 물건의 위치를 더듬어가며 정갈하고 빠르게 포장을 하셨고 그 손길로 저희 모녀가 잘 먹고 살았습니다. 8, 9, 10. 10초 걸렸어, 엄마. 10초나? 인형 팔다리 끼우는데 10초나 걸리면 안 되는데. 이 많은 걸 다 하려면 7초 안에 하나씩은 해야 하는데 조금 더 속도를 올려야겠어. 엄마는 손끝으로 바비 인형 상자를 쓸어보다가 아직도 남아있는 수백 개의 인형을 보고 한숨을 내쉬셨어요. 물건을 배달해주는 분이 매일 집에 와서 다양한 조립 키트를 두고 갔고 그걸 밤낮 없이 손끝으로 조립하고 포장하는 게 엄마의 일이자 삶이었어요. 엄마, 나도 조립해볼래. 안 돼, 승혜야. 넌 공부해야지. 이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다 너 뒷바라지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돈 버는 목적은 하나야. 바로 너라고. 엄마 손이 너무 거칠어. 여기저기 굳은 살 베긴 걸 보면 내가 너무 미안해. 이깟 거 별거 아니야. 괜히 엄마 하는 일에 끼어들지 말고 넌 공부나 해. 엄마는 이 일이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 행복을 네가 깨뜨리진 마라.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저는 엄마의 일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몇 개 조립해두면 엄마는 그걸 손끝으로 더듬고는 금방 알아채셨어요. 승혜, 너 엄마 몰래 인형 조립했지? 어떻게 알았어? 이 엄마는 두 손이 눈이란 걸 잊었니? 김승혜, 또 엄마 물건에 손대면 혼날 줄 알아? 아주 조금 도와드리는 건데 그것도 싫어? 아주 싫어. 넌 공부만 해. 딴 거 필요 없어. 공부만 잘하면 돼.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엄마는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며 밥 먹는 시간조차 아끼며 일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결국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 합격했습니다.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서 같이 대전으로 이사 가자고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거절하셨습니다. 엄마는 여기에 일이 넘쳐나. 이 손을 써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대전에 가면 나한테 일 주려는 사람이 있겠니? 일감을 찾기도 어려울 거고 여기 이장님이나 마을 사람들처럼 배려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어려울 거야. 그러니 어떻게 여길 떠나겠니? 너 혼자 가서 그곳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지내. 이 엄마는 여기서 네 등록금, 자취방 월세 열심히 벌 테니까. 엄마,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서 얼굴도 못 보겠어. 고생은 무슨 고생. 다른 집 사정을 한 번만 둘러봐라. 이 엄마보다 10배, 100배 고생하는 사람이 천지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엄마의 당부대로 저는 혼자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저보다도 똑똑하고 빠르고 열정적인 학생들이 널려 있었고 저는 제대로 쉴 틈도 없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공부만 해야 했습니다. 엄마의 손마디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장학금을 꼭 따내자 마음먹고 코피가 터져라 책을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1학년 2학기부터 장학금을 받기 시작해 2학년 3학년을 지나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졸업식 날 잔뜩 들뜬 마음으로 엄마 머리에 학사모를 씌워드렸어요. 엄마는 가만히 손으로 모자의 끝을 만지더니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훌쩍이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딸이 드디어 해냈네. 힘든 대학 공부까지 마치고 졸업이라니. 엄마는 이제 정말로 원이 없다. 이 엄마가 못해본 공부를 너한테 다 시켜봤으니 너무 기쁘다, 승혜야. 엄마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학사모를 쓴 엄마 모습이 어쩐지 진짜 졸업생 같기도 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하고 또 어찌나 아련하던지 저도 저지만 엄마가 기뻐해서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내가 돈 벌게. 엄마는 이제 그만 일해. 더는 시간에 쫓겨서 조립하고 포장하고 그러지 마. 라디오 틀어놓고 좋아하는 노래 따라 부르면서 산책도 하고 카페도 가고 그렇게 사세요. 이거 사. 사람은 일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지루해서 못 살아. 가만히 있으면 손끝이 근질거려서 미칠걸? 하여간 이 딸내미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으시지? 알았어요, 알았어.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세요. 내가 괜한 말을 했네. 회사 출근은 다음 주부터라고 했지. 서울이라서 빨리 짐도 옮기고 방도 구해야 해. 사실 졸업하면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결국 안 되는 거네. 이 엄마 걱정은 넣어둬. 너만 잘 살면 돼. 너 하나 잘 되면 난 세상 다 가진 거야. 그래도 마음이 계속 걸려. 엄마가 끼니는 잘 챙기실까? 아픈 데는 없으실까? 매일매일 걱정된다고. 그 말을 듣고 엄마는 갑자기 허리를 곧게 펴더니 목소리를 크고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승혜야, 잘 들어? 나는 네가 키우는 강아지가 아니야. 이 엄마는 누구보다 강한 여자야. 알았어. 말씀을 엄청 극단적으로 하시네. 나 엄마를 강아지로 생각한 적 없거든. 말이 그렇단 얘기지. 괜한 걱정 붙들어 매. 엄마는 엄마대로 이 동네에서 열심히 살아갈 테니까 너는 네 앞에 펼쳐진 길을 눈치 보지 말고 힘껏 뛰어. 알겠지? 그렇게 또 엄마와의 동행은 다음을 기약한 채 멀어졌습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가 대기업에 입사했고
바쁜 사회 초년생이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잘 풀렸습니다. 업무 능력도 금세 인정받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어요. 다만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야근은 당연했고 주말에도 노트북을 켜놓고 집에서 일해야만 했죠. 처음엔 매주 주말마다 시골로 내려가 엄마 얼굴 보겠다는 계획도 있었지만 그건 첫 주부터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엄마는 전화 너머로 쿨하게 말씀하셨죠. 집에 굳이 안 내려와도 돼. 가끔, 아주 가끔 한 번씩만 와도 난 그걸로 충분해. 네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바쁘더라도 밥 잘 먹고 잘 쉬어가면서 일해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안쓰럽고 미안했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더군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이상한 공허함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대체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걸까? 돈은 벌고 있지만 뭘 위해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원하던 삶이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이 날마다 머릿속을 맴돌았고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감정이라던데 저는 그 무력함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과감히 회사를 박차고 나왔고 노트북 2대만 들고 제 방 한구석에 앉아 창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좋아하던 프로그램 개발을 본격적으로 해보자는 마음이었죠. 머리를 싸매고 복잡한 루트를 쪼개고 엮으면서 거의 1년을 방구석에서 나오지 않다시피 하며 코딩에 몰두했어요. 그렇게 탄생한 첫 프로그램을 정식 등록한 날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용자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고 5개월쯤 지나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큰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여러 회사에서 라이선스를 팔라고 연락도 왔지만 제 계산으론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한 대형 IT 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이 제시한 금액은 무려 100억 원이었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몇 억 정도면 웃으며 넘겼을 텐데 100억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꿔놓을 제안이었습니다. 고민은 짧게 했습니다. 며칠 뒤 계약서에 사인했고 계좌엔 평생 써도 남을 숫자가 찍혔습니다. 그 돈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곧장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일하시고 나랑 같이 서울 가서 살자. 아이고야, 우리 딸이 정말 잘났네. 똑똑한 줄은 알았지만 이건 뭐 천재 수준이구만. 그건 다 엄마가 날 잘 키워줘서 그런 거지. 운도 좋았고. 그래서 그 돈 어떻게 쓸 건데? 뭐 하긴 엄마랑 둘이 살 집 마련하고 엄마랑 이 돈 실컷 쓰면서 호강하면서 사는 거지. 이제 엄마 내 부탁 거절하지 마세요. 제발. 엄마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좋다. 이 엄마가 딸 덕분에 편하게 놀고 먹고 살아보자. 엄마, 진짜지? 그 말 번복 금지야? 약속? 그렇게 엄마를 설득했고 시골집은 정리됐습니다. 서울에 아주 근사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어요. 엄마와 단둘이 처음으로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지내게 됐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난 뒤에도 완전히 손 놓고 논 건 아니었어요. 후배가 창업한 작은 회사에 고문이란 이름으로 슬쩍 발 담그고 있었죠. 사실상 일보다는 후배의 고민 들어주고 가끔 조언해주는 게 전부였지만 그마저도 나름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봉사도 다니기도 했어요. 엄마는 서울에 올라오신 뒤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셨어요. 낮엔 집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여유를 즐기셨고 오후엔 흰 지팡이를 짚고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셨어요. 꽃은 볼 수 없지만 향기로 기억하고 즐기는 분이셔서 산책을 나가시면 한참 뒤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또 다른 소원이 있다며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귀찮게 하셨답니다.
승희야, 너 시집 안 갈 거니? 엄마, 나 이제 겨우 30이야. 무슨 시집이야. 내가 너를 26에 낳았어. 30이면 벌써 한참 늦은 거다. 엄마, 시대가 변했어. 요즘 30은 애기 소리 듣는다고. 애기 같은 소리는 그만하고 이제는 네가 낳은 애기를 돌보고 싶다 이 말이야. 헐, 엄마, 진짜 1억이야? 같이 살면서 하루도 안 빼놓고 시집 타령만 하시네. 그래, 1억이다. 엄마는 네가 잘 사는 걸 눈으로, 아니 마음으로라도 다 보고 싶단 말이야. 그래야 나중에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지? 아이고야, 엄마 아직 젊으시거든요. 아직 50년은 더 사실 거야. 50년 뒤에 내 나이가 몇인 줄 아니? 조금이라도 젊을 때 결혼하는 게 너한테도 좋아. 그러니까 시집 좀 가라. 엄마와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이 나질 않았어요. 말은 안 들어도 귀에는 다 들어와 박히는 엄마의 잔소리는 처음엔 피곤하다며 웃어넘기다가 어느새 저도 모르게 소개팅 약속을 하나 둘 잡게 되었답니다. 허구한 날 들은 그 말이 마음속 어딘가를 슬며시 건드렸던 모양이에요. 여러 남자를 소개받아 봤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괜찮은 사람들이었고 조건도 나쁘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제 마음을 두드리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연애는 물론이고 결혼도 자연스레 포기한 채 지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주 뜻밖의 인연이 다가온 건 한겨울 봉사활동을 하던 날이었어요. 승혜 씨, 이리 좀 와봐요. 네? 무슨 일이세요, 원장님? 원장님은 잠깐만 하시더니 저를 조용히 원장실 앞으로 데려가셨어요. 그 눈빛이 어쩐지 평소와 달라서 저도 괜히 덩달아 긴장했죠. 우리 보육원에 큰 기부를 해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말이죠. 승혜 씨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봉사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으셨대요. 제가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요? 어떤 분이시죠? 우리 보육원에 기부해준 분인데 보통 기부자 아닙니다. 대화를 나눠보니까 엄청 훌륭한 분 같아요. 아무튼 승혜 씨 얼굴도 좀 보고 잠깐 대화라도 나누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슬쩍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보육원에 큰 돈을 기부할 정도면 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어요. 제가 생각할 틈도 없이 원장님이 바로 저를 데리고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수수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앉아 계셨습니다. 나이는 딱 봐도 저희 엄마 또래쯤 되어 보였고 눈매가 아주 선해 보였어요. 반가워요. 승혜 씨 맞죠?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육원에 큰 금액을 기부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별 말씀을. 그냥 사장님이라 불러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르거든요. 사업도 좀 하고 투자도 하다 보니까 다들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네, 사장님. 그런데 제가 궁금하셨다고요? 솔직히 저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한 게 왜 없어요? 아이들 하나하나 신경 써주고 손잡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승혜 씨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걸 보는데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사람이 곱더라고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망하네요. 근데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승혜 씨 결혼은 했어요?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어머, 그래요? 우리 아들도 아직 싱글인데. 승혜 씨랑 나이도 비슷해요. 돌려 말 안 할게요. 사실 승혜 씨를 본 순간 딱 느낌이 왔어요. 아, 우리 며느리감이구나 하고 말이죠. 승혜 씨가 예쁘고 착해 보여서 꼭 내 아들과 만났으면 좋겠다 싶었죠. 네? 며느리감이요?
그래요. 좀 황당하죠? 내 아들이 승희 씨에 비하면 많이 모자라요. 그래도 사람 괜찮고 착해요. 한 번만 만나봐요. 이 늙은이 소원이라 생각하고. 아, 글쎄요. 오늘 처음 뵙는 분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긴 해요. 그래요. 이해해요. 내가 너무 막 들이댔죠? 근데 이상하게 승혜 씨는 처음 보는데도 괜찮은 사람이란 게 느껴져요. 혹시 내가 이상한 여자처럼 보였어요? 아니요, 전혀요. 사장님 좋은 분으로 보이세요. 이렇게 큰 기부를 해주신 분이 이상할 리가 없잖아요. 그치? 나 좀 괜찮은 여자 맞지? 그러니까 부탁이에요. 한 번만 우리 아들 만나봐요. 한 번 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걸로 끝내요. 나 억지 안 부릴 거야. 그 사장님은 연신 웃으며 저를 설득했고 간절한 눈빛을 보냈어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것도 알겠고 그 진심이 느껴졌기에 결국 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한 번 만나볼게요. 정말 한 번만이에요? 아셨죠? 알았어요, 알았어. 이 늙은이 소원 하나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 사장님은 연신 저에게 당신의 아들과 소개팅을 해보라고 재촉했어요. 나쁜 분이 아닌 건 알겠고 또 저를 마음에 들었다고 하니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사장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는 분이 너무 열정적으로 아들을 자랑하셨기에 오히려 약간 과장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약속 장소에 나가 그를 처음 마주친 순간 그런 의심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하게 잘생긴 얼굴에 옷차림은 튀지 않으면서도 깔끔했고 무엇보다 인상이 굉장히 진중했습니다. 그가 첫 마디를 꺼내는 순간 말투나 어조에서 느껴지는 공손하고 차분한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습니다. 겉모습도 준수했지만 그보다 더 마음을 끌었던 건 말의 내용이었습니다. 직업이 사회복지사라고 했고 그 일을 마치 인생의 사명처럼 여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들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돈도 못 벌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저도 그런 시선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저는요, 이 일이 주는 행복이 그 어떤 것보다 크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돕는 일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누군가의 인생에 내가 작은 변화를 주었다는 걸 느낄 때 그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는 죽는 날까지 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와, 정말 멋지세요. 자신이 하는 일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문데 그걸 이렇게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시는 걸 들으니까 저도 괜히 뿌듯하고 따뜻해지네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 자체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가는데요. 사실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승혜 씨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첫인상부터 딱 마음에 들었다. 라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승혜 씨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뭐 별건 없고요. 예전에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운 좋게 잘 돼서요. 지금은 후배가 차린 회사에 고문으로 일하고 있어요. 대단하진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아니에요. 대단하신데요. 젊은 나이에 고문까지 맡으신 거면 뭔가를 깊이 있게 해내신 분이란 뜻이잖아요. 참 부럽네요. 저도 언젠가 그런 커리어를 만들 수 있을까 싶어요. 부럽긴요. 저야 그냥 운이 좋았던 거고 오히려 저는 지금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일을 사명처럼 해나가는 분이 더 멋져 보이는데요. 그런 말씀 들으면 진짜 힘이 나요. 혹시 이번 주말엔 뭐 하세요? 이번 주말에도 보육원에 봉사활동 가려고요. 매달 정기적으로 가는 곳이 있거든요. 정말요? 저도 여러 보육원에 자주 갑니다. 일 때문에 가기도 하고 봉사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럼 괜찮으시다면 이번 주말엔 저랑 같이 가실래요? 어머, 그러시구나. 그럼, 네, 좋아요. 같이 가요.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면 더 든든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사장님의 아들과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는 정말 자연스러웠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다정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밖에서도 몇 번 식사를 하며 서로를 더 알아갔고 대화가 끊기지 않을 만큼 잘 통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렸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일을 기다리게 되었으며 결국 믿음직스럽고 다정한 그의 고백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사귄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남자친구가 저희 엄마를 뵙고 싶다며 집에 오길 바랬어요. 저는 자랑할 만한 남자친구니 바로 허락했고요. 엄마를 처음 본 남자친구는 인사를 곱게 하더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제 얼굴이 궁금하시죠? 한번 만져보세요. 어떻게 생긴 놈인지 직접 확인해 보셔야죠. 아이고, 먼저 그런 소리를 해주는 사람은 처음이네. 좋아요. 얼굴 좀 만져봅시다. 엄마는 손가락으로 그이의 얼굴을 더듬더니 아주 잘생겼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아주 미남이네. 눈썹도 짙고 콧대도 높아. 그리고 쌍꺼풀이 없는 것도 마음에 드네. 그럼 어머님 사윗감으로 괜찮을까요? 사윗감? 어머, 둘이 벌써 그 정도로 가까워진 거야? 사귄 건 3달밖에 되지 않지만 저는 처음 만난 날부터 승혜 씨랑 결혼하고 싶었어요. 진심입니다, 어머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져. 내가 앞은 보지 못하지만 귀는 누구보다 발달되어 있지. 승혜야, 너 이제 시집 가면 되겠다. 드디어 짝을 찾은 것 같다. 저도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너무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 결혼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다고 대답하였죠. 그렇게 저희 연인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곧 상견례를 하게 되었답니다. 아가씨, 내가 누군지 궁금하지? 아니요, 전혀요. 알고 싶지도 않고 여기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싶지도 않아요. 저 그냥 나가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진짜로 소리 지를 겁니다. 야무지기도 하네. 그래도 일단 내 얘기부터 좀 들어보고 소리를 지르든가 해. 나 말이야, 딸을 시집 보내려다가 사기당한 사람이야. 사기요? 딸 시집을 보내려다 당했다고요? 그래. 옆방에 있는 아가씨 예비 남편이랑 그 시어머니란 여자가 바로 내 딸을 이용해서 사기친 인간들이라는 거야. 그 순간에도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문신이 선명한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가 전혀 신빙성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님은 억대 기부자시고 봉사에 진심인 분이에요. 남편 될 사람도 사회복지사로 약자를 돕는 사람이고요. 그런 두 분을 사기꾼이라고요? 지금 저를 바보로 하시는 건가요? 맞아. 바보 맞네. 나도 우리 딸도 저 둘을 철석같이 믿었었거든? 지금 아가씨도 그 꼴 나는 거지. 저 두 사람 연기력이 보통이 아니야. 겉으론 참 선해 보이지? 근데 속은 다르다고. 나도 속았고 지금 아가씨도 똑같이 당하는 중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너무 갑작스럽고 황당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 믿기 힘들겠지. 하지만 들어봐. 저 옆방에 있는 여자랑 그 아들은 진짜 모자가 아니야. 그냥 사기 파트너일 뿐이야. 보육원에 기부한 것도 다 큰 그림이야. 아가씨한테 리조트 사업 투자금을 받아내려고 꾸며낸 쇼라고. 제가 100억대 자산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리조트 사업 얘기는 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 둘한테 당했다니까. 그 수법을 내가 똑같이 겪었어. 내 딸도 리조트 투자 자금 빼앗기고 결국 파혼하고 병원에 실려갔어. 내가 백날 얘기해봤자 믿지 않겠지.
그럼 이걸 한번 봐. 그 아저씨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조심스레 접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반짝거리는 표면엔 경찰서 앞에 붙는 수배자 전단지가 인쇄돼 있었습니다. 여기 봐. 이 여자 얼굴 보이지? 옆에 남자놈도 있고. 자세히 봐봐. 저 둘 낯익지 않아? 이게 누구죠? 설마 저희 어머님과 예비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잖아요. 성형수술했어. 이름도 가짜고 이력도 조작했지. 나도 처음엔 안 믿겼어. 근데 탐정 붙여서 1년을 추적했어. 이젠 100% 확신할 수 있어. 난 전남에서 올라왔고 이 둘을 잡으려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야. 정말 이상한 말씀이에요. 제가 보기엔 아저씨가 괜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이걸 한번 봐봐. 이건 내 딸 사진이야. 그리고 여기 저 여자랑 아들. 자세히 봐. 무슨 느낌 안 와? 아니요. 아무리 봐도 딴 사람인데요. 닮은 구석도 없어요. 대한민국 성형의 기술이란. 이봐요 아가씨. 내가 거짓말로 이 먼 길 올라왔을 것 같아? 내가 탐정을 사서 자료를 모으고 그 사기꾼들을 쫓아다닌 시간이 얼만데. 지금 이 순간도 둘은 또 다른 피해자를 노리고 있을지 몰라. 아가씨가 그 다음일 수도 있고. 저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말한 것들 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리조트 사업 투자금 벌써 줬어? 아니요. 아직 안 드렸어요. 곧 드리려고 했어요. 그럼 다행이지. 자네는 지금 내가 살린 거야. 이 말 듣고 멈출 수 있으면 운 좋은 거야. 아저씨, 정말 이상한 분이시네요. 남의 뒤를 캐고 다니고 헛소리만 하시고. 사기꾼은 오히려 아저씨 같아요. 저 그만 나갈게요. 그래, 내 말 무시해도 좋아. 하지만 귀담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닥칠지 곧 알게 될 거야. 내 말을 믿으면 룸에 돌아가서 노래를 불러. 신호로 생각하고 바로 들어갈 테니까. 저는 찝찝한 기분을 안고 아저씨의 룸을 나왔습니다. 곧장 화장실로 가서 거울 앞에 섰고 방금 들은 말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처음 접근했던 날, 시모의 말투와 친절했던 인상, 남자친구와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만남, 그리고 서두르게 진행된 결혼 준비, 무엇보다 리조트 투자 제안까지. 돌이켜보니 제가 100억대 자산가라는 사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을까? 왜, 어째서 그토록 빠르게 나에게 투자를 권유했을까? 점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한참을 물로 얼굴을 씻고 나서야 정신이 조금 맑아졌고 다시 화장을 고치고 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시 룸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한 얼굴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분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선 조급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들어왔네. 안 그래도 방금 리조트 이야기하고 있었어. 세아가, 혹시 지금 투자금 입금해 줄 수 있어? 방금 전화가 왔는데 현장 진행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네. 어머님, 그런데 제가 어머님께 얼마를 투자해 드리기로 했었죠? 20억이잖아. 승혜 너도 그러자고 했잖니? 기억 안 나?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님. 제가 그만한 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신 거예요? 뭐? 그건 승혜 네가 직접 말했잖아. 제가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어머님은 정확히 기억하고 계세요? 글쎄다. 정확하진 않지만 너 성공했다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그런 줄 알았지. 그리고 네가 사는 집이 대충 봐도 수십억이잖아. 당연히 그만한 돈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전에는 몰랐는데 오늘에서야 이상한 점이 많이 느껴지네요. 어머님, 진짜 리조트 하는 거 맞긴 한 거예요? 제가 질문을 거듭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당황의 기색이 비쳤습니다. 그동안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을 이어오던 분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세아가 왜 이러니? 갑자기 왜 그런 걸 확인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어머님. 생각해보니까 투자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급하게 나오고 어머님이 사드렸다는 리조트 부지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지 서류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담당자 연락처도 주시고요. 현장도 같이 가보고 확인한 다음에 투자해드릴게요.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볍게 떨렸고 예비 남편은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수배 전단지에서 봤던 이름을 던졌습니다. 혹시 김말숙이라는 사람 아세요? 누구? 김말선? 아니요, 김말숙이요. 어머님 아시는 분 아니세요? 그리고 남자친구를 향해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오염식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 두 사람 모두 순간적으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긴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그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확실히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며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 스쳤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 처음 듣는데? 맞아, 자기야. 갑자기 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제가 정신이 좀 없나 봐요. 엄마, 라디오에서 듣고 따라 부르던 그 노래 있잖아요. 한 소절만 불러줄래? 그건 문신 아저씨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엄마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이 많이 심란한가 보네. 그래, 불러줄게. 뱀이다, 뱀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그 순간 옆방의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문신 아저씨가 벌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엔 수배 전단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뱀이다, 사기꾼이다. 몸과 정신에 해로운 사기꾼이다. 어이, 오랜만이다, 사기꾼들아. 나 기억하지? 내가 너희 찾으려고 꼬박 1년을 뒤졌어. 저 아저씨는 누구야? 이봐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기꾼이라니요. 엄마, 여자친구도 이상하고 분위기도 영 안 좋은데 아무래도 오늘은 그냥 나가는 게 좋겠어요. 빨리 나가자. 그럴까? 아가, 사돈. 오늘은 좀 복잡하니까 우리 다음에 다시 배워요. 알겠죠? 두 사람은 얼떨떨한 척하면서도 몸은 잽싸게 움직였습니다. 누가 봐도 도망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그들의 행동은 급했습니다. 눈빛은 허둥거렸고 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불안정했습니다. 분명한 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게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나가려고 하자 문신 아저씨가 룸 출입문 앞에서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두 팔은 문을 막아서듯 양옆으로 벌어져 있었으며 한치의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허, 어딜 가시려고?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찾았는데 그냥 보내줄 것 같아요? 전 댁이 누군지 모릅니다. 비켜주세요. 지금 아주 불쾌하거든요. 진짜로 날 몰라? 기억이 안 나? 내 딸이랑 이 사기꾼 남자놈이랑 결혼하기 전에 10억 뜯어가고 그대로 잠수 탔던 사기꾼들이 너희 아니야? 성형했다고 내가 몰라볼 줄 알아? 세상 쉽게 보지 마.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아들, 빨리 나가자. 마음대로 못 나가요. 경찰이 딱 맞춰 도착했네. 형사님들, 여기입니다. 수배자들 지금 도망가려고 합니다. 뭐, 형사? 이런 젠장,
야, 빨리 튀어. 이 사람 비키라고. 비키라니까. 엄마, 창문으로 튀자. 여긴 4층이야. 정신 있어? 그래도 잡혀가는 것보단 뛰어내리는 게 낫지. 감옥 가느니 다리 하나 부러지는 게 낫잖아. 그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예비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사기꾼이 맞았습니다. 도망치려는 시도는 서툴렀고 눈빛은 이미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짜증나. 내가 이번 사기치려고 보육원에 1억이나 기부를 했단 말이야. 내 돈 아까워서 미치겠네. 엄마, 아니, 누님, 지금 그게 중요해? 빨리 창문으로 튀자니까. 두 사기꾼은 창가까지 달려가 몸을 기울였지만 그 순간 바닥을 내려다보고 겁이 났는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는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뛰어내리냐. 이번에 잡혀 들어가면 최소한 5바퀴는 감옥 생활 해야 할 텐데. 누님, 진짜 언제부터 저 문신 아저씨가 따라다닌 거야? 나도 몰라. 알았으면 우리가 여기서 걸렸겠냐? 이제 우리 인생 다 조졌다고 보면 돼. 저는 어이가 없다는 듯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희 엄마는 입을 벌린 채 말도 못하시며 충격에 젖어 계셨습니다. 그때 형사들이 룸 안으로 들어와 두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지문 조회를 시작했고 수배자 명단과 일치한다고 하며 바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봐요, 형사님들. 나 보육원에 기부했어요. 착한 사람이라고요. 기부했으니까 감형받을 수 있죠? 김말순, 5바퀴는 무슨. 너는 10바퀴는 감옥 돌 거야. 여기서 나가면 팔순이야. 그리고 기부는 사기치려고 밑밥 깐 거 모를 줄 알아? 닥치고 따라 나와. 억울해.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린 저 문신한 똥강아지 같은 놈 때문에 내 인생 완전히 망했네. 보육원에 내가 기부까지 했는데 그 돈은 어쩔 거야? 환장하겠네.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나한테 사기치려고 기부를 1억이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 오염식이라고 했지? 너는 사회복지사라고 일하는 걸 보여줬잖아. 보육원에서 일하는 거 봤다고. 그거야 당연히 쇼였지. 자격증 위조해서 취업한 거야. 어차피 잠깐 보여주고 사라질 계획이었는데 네가 자꾸 신중하게 굴어서 일이 꼬였다고. 와, 진짜 치밀하네. 내 돈 사기치려고 아주 생쇼를 했구나. 감탄스럽다.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좀 빨리 돈을 입금했으면 우린 지금쯤 해외로 떠났을 텐데. 왜 그렇게 뜸을 들여? 내 기부금 1억 니네가 갚아. 이 배신자야. 대책도 없고 염치도 없는 사기꾼들이네. 엄마, 우리 일어나요. 오늘 아주 큰 배움을 얻었네요.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모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신 아저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딸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면 되겠어요? 아가씨, 어머니 잘 모시고 살아. 여긴 내가 마무리할 테니까 얼른 집에 가봐요. 그러자 엄마가 돌발 행동을 하셨어요. 잠깐, 내 사돈과 사위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사돈, 사위, 잠깐 내가 얼굴 좀 만질게요. 이 두 사람이 억울한지 아닌지 내가 만져보면 안다고요. 엄마는 느닷없이 왼손으로는 시모 얼굴을, 오른손으로는 남자친구의 얼굴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양손으로 두 모자의 싸대기를 갈겼습니다. 이 나쁜 것들. 감히 내 딸을 속여? 니네들은 감옥에서 살다가 확 되져버리고 지옥으로 꺼져버릴 거야. 순간 침묵이 흘렀고 두 사기꾼은 볼을 부여잡고 놀란 눈으로 엄마를 쳐다봤어요. 형사들이 두 사기꾼을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저희 모녀에게 그만 나가보라고 일러주었답니다. 식당을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 길, 엄마가 제 손을 꼭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네. 미안하다, 승혜야. 괜히 결혼하라고 보채서. 아니야, 나도 속아서 진짜 사랑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보기 좋게 사기를 당할 뻔했네. 그래도 잘 끝나서 다행이지. 너 괜찮은 거야? 이 엄마는 아직도 심장이 떨리는데. 아까 싸대기 시원하게 날리더니 심장이 떨려? 엄마 피해당한 거 없이 사기꾼들이 잡혔잖아. 그걸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승혜야, 결혼 빨리 하지 마라. 괜히 엄마 소원 들어준다고 무리해서 남자 만나려 하지 마. 진짜지? 약속한 거야? 알겠어. 그럼 최대한 늦게 시집 갈게. 한 10년쯤 뒤에? 사기꾼들이 잡히고 나니 사랑이니 뭐니 하는 감정은 아주 빠르게 식어버렸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도 안 힘들었고 그냥 웃음만 나왔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아직 돈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피해자 진술만 남기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기극이 벌어지고 난 뒤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긴 하지만 결혼은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엄마와 둘이 사는 삶이 너무 편하고 좋아서 앞으로도 5년은 더 이렇게 지낼 생각입니다. 승혜야, 유튜브로 사연 듣고 있는데 여기 되게 재밌더라. 사연? 엄마, 라디오에서 유튜브로 갈아탔어? 그래, 네가 틀어준 채널 있잖아. 아주 재밌다고. 그래서 말인데 너 그 사기꾼들 이야기 사연으로 써서 보내보는 건 어때? 사기꾼들? 아, 그 사기꾼 가짜 모자? 한번 써서 보내볼까? 그렇게 엄마의 엉뚱한 제안 덕분에 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나란히 앉아 제 사연이 흘러나오는 유튜브 채널을 함께 들을 날을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